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봤다는 증거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2의 북풍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학 시절 하숙집 친구들이 다른 친구에게 동물 흥분제를 구해줬다고 자서전에 고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성범죄에 관여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짜 단식을 했다는 의혹과 안철수 후보가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짜 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예비군 훈련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새 집을 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경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세월 후 선체 수색 작업을 촬영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진흙과 장애물을 걷어내며 하루에 1~2m가량 진입하고 있는데 더딘 수색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잡은 두꺼비를 식용 황소개구리로 알고 요리해 먹은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요리를 나눠 먹은 3명 모두 심한 구토에 시달렸고 증상이 심한 한 명이 숨진 겁니다. 만취한 손님을 길가에 두고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방 종업원이 손님 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프랑스에서 도심 총격 테러가 발생해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자서 다 뒤집어 쓴다는 뜻의 화투용어 독박이 출산과 육아에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짐을 여성에게만 지우기 때문인데 인구절벽 해법을 고민하는 SBS 연중기획 오늘부터 전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18일 앞두고 안보와 대북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적 공방에 이어서 오늘은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증거라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제2의 NLL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공개한 문건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반응을 정리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문서란 겁니다. 남측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남북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송 전 장관은 정부가 결의안 표결 결정 전에 북측에 미리 물어봤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권으로 결정했는데 북한의 통보는 왜 하고 그다음에 기권에 대한 결정을 북한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송 전 장관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반박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문건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는 더 추가적인 거는 문 후보가 직접 대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 후보는 정부가 기권 방침을 정한 뒤 북한에 통보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북풍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NLL과 같은 제2의 북풍 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이렇게 또 좌우하려는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로 북풍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과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자, 이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진실 공방. 쟁점은 정부가 기권 결정을 언제 했는지, 만약에 북한에 미리 물어봤다면 문재인 후보의 당시 역할이 있었는지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한 게 2007년 11월 16일이냐 21일이냐입니다. 16일이면
20일에 나온 북측 입장은 문 후보 측 주장대로 우리 통보에 대한 반응이 되고 거꾸로 20일이라면 송 전 장관 말대로 북측에 물어보고 결정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 후보 측은 16일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에서 기권하자는 통일부 장관과 찬성하자는 외교부 장관이 맞서자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민순 장관 주장이 맞지만 이번에는 기권으로 갑시다. 송 장관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송 전 장관 주장은 인권 결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북한의 반대 입장을 받아보고 나서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16일에 결정이 다 됐으면은 왜 11월 20일 날 그런 메시지가 옵니까? 그게 기권에 대한 답으로 해석이 됩니까? 다음 쟁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입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8일 관계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북측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도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말했다고 메모한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 말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16일 관저회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송 전 장관은 꼼꼼히 메모한 수첩 수십 건이 더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당내에서 각각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은 탈당 카드까지 꺼내면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심상정 후보에게는 항의가 폭주했습니다. 한상호 기자가 무슨 사연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오는 24일쯤으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와 3자연대 또는 홍 후보와 보수연대를 논의하자는 건데 사실상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겁니다. 한 의원은 단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탈이라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다며 탈당까지 시사했습니다. 유 후보는 사퇴로는 물론 단일화의 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후보의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 후보 측 중진 의원 역시 대선 이유를 생각해도 완주가 답이라며 사퇴 요구는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TV토론에서 국가보안법 폐기와 복지 공약을 놓고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였던 심상정 후보도 왜 같은 편 공격에 치중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당 홈페이지에는 당원들 간의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당사로는 한때 항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 당이 아주 단단해질 거라고 받아넘겼습니다. 그분들의 방식대로 이 토론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는 지적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라며 본뜻이 왜곡됐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한상호입니다. 양강을 이루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네, 먼저 갤럽 여론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41, 안철수 30, 홍준표 9, 심상정 4, 유승민 3% 순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 동아일보 조사인데요. 문재인 40, 안철수 30.1, 홍준표 10.2, 갤럽과 비슷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바짝 따라 붙거나 일부에서는 역전을 한 조사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층으로 분류되는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눈에 띕니다. 대구, 경북 지지도를 볼까요? 지난주 1위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거의 반토막이 났고 TK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안철수 지지가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에게 나눠진 양상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이상 지지도에서도 안철수 후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각각 11%포인트, 9%포인트 떨어진 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실권은 박지원 대표가 잡을 거라는 이른바 박지원 상황론.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 후보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안 후보를 공격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꽤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추격자인 안 후보로서는 이 호남과 보수 양쪽 표를 다 챙겨야 승산이 있는 어찌 보면 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지층 일부 이탈에는 부인 채용, 또 보좌관 갑질 논란을 둘러싼 격화된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TV 토론과 유세를 통해서 중도 보수층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안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안철수 후보의 과제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 5명은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밝히면서 득표전을 벌였습니다. 지역별로 집중 유세도 이어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성단체가 주최한 간담회장을 찾아 여권 신장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집권하면 여성 의원 30% 법제와 임기 내 남녀 장관 절반씩 맞추기를 약속했습니다.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 주적 논란으로 불거진 색깔론 차단에 힘썼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반색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5월 9일 날 초상집의 상주로 끝날지 잔치집의 혼주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세를 몰아 포항과 경주 등 TK 지역을 다시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일축하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주정론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도 당연히 찬성이라며 안보관에서 문재인 후보와 거리를 뒀습니다.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취약한 젊은 층을 향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오후에는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울산과 부산 번화가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싸잡아 적폐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 피고인 아닙니까?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갔다 온 세력. 말 바꾸기 이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진짜 적폐 세력이지. 디지털 혁신부 신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4대강 국정조사 추진을 비롯한 친환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 피해 조사 및 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 파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생태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돼지 흥분제 논란이 번졌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서전에 썼던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건 뭐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내용인데 우선 문제가 된 그 책의 대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게 문제의 책입니다. 네. 2005년도에 홍준표 후보가 쓴 자서전 나는 돌아가고 싶다인데요. 이 책 중간에 아주 짧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좀 민망하고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하숙집 동료들이 같이 하숙하던 친구에게 돼지 흥분제를 구해줬다. 그 친구가 좋아하던 여학생 술잔에 흥분제를 몰래 탔는데 그 여학생이 중간에 깨어났다. 당시에는 장난으로 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검사가 된 후에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다는 말대로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범죄인데. 네, 홍 후보 이제는 해명을 뭐라고 합니까?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돼지 흥분제라고 돼 있지만 그런 건 없고 현장에서는 배란 유도제라는 게 쓰이긴 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성범죄에 모의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자 홍 후보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시 하숙집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마치 경험담처럼 꾸민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재미있게 엮느라고 할 얘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 정도로 논란이 가라앉겠습니까? 네, 보수 표심 두고 경쟁하는 진영에선 당장 후보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은 홍 후보가 성범죄 공동 정범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유승민 후보도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후보와 후보 연대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선이 18일 남았는데 이 자서전 파문이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를 비롯해서 남은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지지도 1, 2위를 다투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자들이 SNS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각 당에서도 따라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박세영 기자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문재인 후보의 가짜 단식 의혹,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예비군 훈련 불참 의혹, 이 두 개를 갖고 각 당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다투는 모양새인데 우선 가짜 단식 의혹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국민의당 선대위의 김유정 대변인이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 전문점, 빵집, 빈대떡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짜 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2014년 8월인데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열흘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얘기는 그 당시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음식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일한 근거라는 게 정치자금 사용 내역표를 봤다는 건데 그게 문재인 후보가 뭘 먹었다는 근거가 된다 이겁니까? 네, 취재해본 결과는 가짜 단식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카드가 결제된 날짜마다 저희가 문 후보를 촬영한 취재 화면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8월 20일인데요. 이날은 감자탕 집에서 카드 결제가 된 날인데 문 후보는 당시 천막에서 앞서서 이제 단식을 하고 있던 세월호 유족 김영호 씨를 만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빵집에서 카드를 쓴 날이 있거든요. 26일인데 이날 문 후보는 천막에서 동료 의원들을 만났고요. 또 빈대떡집에서 카드를 쓴 날 8월 28일입니다. 이날은 문 후보가 단식을 마친 날이거든요. 누가 봐도 얼굴이 처음보다는 her쑥하게 변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교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저희 취재 화면이 촬영된 시각이 분 단위로 기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는 식사 시간에 결제된 건 맞는데 그날 문 후보 일정이 대략 어땠는지 확인을 해서 두 가지를 비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안 먹은 거라면은 그럼 누가 먹었다는 겁니까? 예, 민주당의 해명은 문 후보의 보좌진들이 쓴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카드 내역을 보면 슬리퍼 같은 이 비품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수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문 후보가 당시에 단식한다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막에서 나와서 문 후보가 뭐 감자탕집 가서 식사를 하거나 차량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비품을 사러 다녔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걸 보좌진이 썼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한 바로는 보좌진이 쓴 돈이라고 해도 정치자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문제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예비군 훈련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이건 저 SNS에서 먼저 확산된 주장인데요. 이 김진표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오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비군 훈련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혹을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 해명을 하라고 하는 게 안철수 후보한테 한 말입니다. 이 사진은 안 후보의 현역 시절 사진이고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그러니까 7년간은 안철수 후보가 예비군 훈련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있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서 이걸로 이제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근데 만약에 훈련을 받았다면은 뭐 그런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록을 제시한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안 후보 측이 그것 때문에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존 기간 3년이 이미 한참 전에 지나서 자료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규정상 예비군 훈련을 완전히 다 면제받는 게 가능하긴 한가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국방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당시 동원 예비군 훈련은 면제해주는 조항 자체가 없었고요. 일반 예비군 훈련은 좀 다른 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서가 있으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의혹의 핵심처럼 훈련을 정말로 단 한 번도 받지 않으려면 동원 훈련을 연기해서 일반 훈련으로 일단 바꿔야 되고요. 또 의사진단서를 또 계속 반복해서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겠네요.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았다는 전과 기록은 0, 그러니까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꺼비를 식용 황소 개구리인 줄 알고 잡아먹은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꺼비는 독이 강해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년 전에 구입해서 살아왔던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새 집을 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경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혹시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에 구한 새 자택입니다. 연예인 신모 씨가 살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살려고 했던 사저부지와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계약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자택 근처에 경호동을 설치할 수 없어서 전부터 서울 외곽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 박 전 대통령의 새 자택 근처에 경호원들이 머물 경호동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부터 머물렀던 삼성동 자택은 서울 금천에서 마리오 아울렛을 운영하는 홍성열 회장이 67억 원가량에 사들였습니다. 내곡동 새 집과의 차액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67억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엄청 비싸지.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들의 법률적 조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형사재판을 앞두고 거물급 변호사의 선임료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정해졌는데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준비기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세월호 내부의 선체 수색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진흙과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객실에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데 워낙 수색이 더디다 보니까 미수습자 가족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표은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4층 뱃머리 쪽 수색 현장입니다. 선체 안이 갱도처럼 검은색 일색입니다. 두세 명이 간신히 몸을 움직일 정도로 비좁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맨손으로 장애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다른 집기에 박혀 잘 빠지지 않는 널빤지는 소형 전기톱으로 잘라냅니다. 진흙투성이 장애물이 최고 7m 높이로 쌓여 있다 보니 하루 종일 작업해도 1, 2m 진입하는 게 전부입니다. 저렇게 일해가지고 언제 찾아내냐 이거 양운명을. 세월호 4층 중앙부 작업 현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진흙이 굳어버려 수색 범위를 넓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는 수색이 3년 이상 걸리겠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조사와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수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출입구를 넓히고 개수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증거조사를 일찍 끝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선체를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파손한다든가 절단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객실부 전체를 절단하는 방식은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SBS 표은구입니다. 식용 황소개구리인 줄 알고 두꺼비를 잡아 요리해 먹은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두꺼비 독은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입니다. TJB 최효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밤 대전의 한 식당에서 57살 황모 씨 등 3명이 황소개구리 요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황 씨가 인근 저수지에서 잡은 개구리를 직접 요리해 식당 주인과 직장 동료를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이들 모두 심한 구토와 설사를 호소했고 증상이 심한 황 씨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나는 새우 잡아온 줄 알았지. 우리 삼촌이 잡아온 거야. 그걸 개고 요리도 삼촌이 한 거고 더하고 설사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드신 분 다 빨리 오라고. 사인은 다름 아닌 두꺼비였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황 씨의 위에서 두꺼비 피부에서 분비되는 독성인 부포탈린과 아레노부파진이 검출됐습니다. 총 5마리를 추식했는데 그중에 그 작은 게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꺼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꺼비 독성에 중독되면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나 특히 위험한 경우 치명적인 부정맥 그리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게 돼서 급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외형이 비슷한 황소개구리와 두꺼비를 착각하는 바람에 빚어진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울산 S5일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둥이 정유 배관 위로 넘어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5명이 다쳤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대피합니다. 준비실로 이동하세요. 준비실 쪽으로. 공장 안엔 높이 110m, 무게 2,300톤 크레인이 넘어져 있습니다. 배관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울산 울주군 S5일 공장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며 정유 배관을 덮쳤습니다. 와이어가 문다고에 칭칭칭 소리가 성기가 쳐지면서 바로 밑에 쿵 하고 그다음에 외세적으로 분리되면서 떨어져가지고.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5명이 다쳤는데 이 중 54살 김모 씨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가 점심시간이어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유관류 등이 들어있던 배관에 불이 나면서 수백 명이 대피했고 차량 3대도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해경은 일부 유출된 기름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만취한 손님을 가게 앞 길가에 놓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노래방 종업원이 구속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종업원들이 손님을 밖에 두고 가기만 한 게 아니라 손님 카드를 훔쳐 돈을 빼내고 증거도 없애려 한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씨의 사인은 과암으로 말미암은 무호흡증. 이 씨는 이날 새벽 골목길 앞에 한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노래방 종업원 26살 백모 씨 등 3명이 이 씨를 가게 입구에 옮겨놓은 뒤 그대로 퇴근한 겁니다.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이 씨를 옮기기 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 바로 숨진 이 씨의 유가족. 사건 발생 사흘 뒤 노래방 안에서 발견된 이 씨의 휴대폰에서 현금 인출 알림 문자만 삭제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 문자 내용은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그제서야 휴대폰 좀 보내달라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퀵으로 보내줬어요. 결국 노래방 종업원 3명 가운데 백 씨 등 2명은 유기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해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공공화장실 이용할 때 겁난다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선 누르는 비상벨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비상벨도 있어서 소리만 질러도 경찰이 출동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계절. 그러나 여성 혼자 화장실에 선뜻 들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위험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어요. 이런 불안감을 덜기 위해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 누르는 비상벨과 함께 음성인식 비상벨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사람 살려주세요 2가지 문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구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곧바로 112 상황실에서 화장실 스피커를 통해 경찰 출동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가 지금 출동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화장실 위치가 순찰차로 전송되고 순찰차가 오기 전까지는 화장실 밖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이 계속 작동합니다. 음성 인식 비상벨은 여성이 약간 큰 목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설정됐습니다. 여성분들을 300명 정도의 녹음을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한 후에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만 지르면 충분히 112로 신고가 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140곳 전체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독박, 화투놀이에 주로 쓰던 용어지만 요즘은 혼자서 모두 뒤집어 쓰거나 감당한다라는 뜻으로 여기저기에서 쓰이고 있죠. 특히 요즘 독박이란 단어는 이런 말들과 어울려 쓰입니다. 독박 출산, 독박 육아. 출산과 육아의 짐을 여성에게만 다 지운다는 의미인데 이걸 바꾸지 않고선 인구 절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SBS 연중기획 아이가 미래다 첫 순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라는 걸 내놨습니다. 지역별로 가임기 여성 숫자를 표시한 건데 여성이 무슨 가축이냐는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포켓몬고가 유행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궁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성을 자궁만으로 대하는? 너무 여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네. 남성 지도는 없는지.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돈은 15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2002년 49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는 40만 명 아래로 2040년엔 27만 명까지 뚝 떨어집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비난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됐습니다. 여성들 사이엔 독박 출산, 독박 육아라는 냉소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면 아기를 낳는 주체가 여성이고 그래서 문제가 여자한테 있다는 식의 어감이 되는데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의 저출산이라는 말 대신 저출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결국 출생하는 자, 주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은 결국은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남성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남녀가 함께 낳고 함께 기른다는 극히 평범한 상식에서부터 저출생 위기 극복은 시작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프랑스 대선을 사흘 앞두고 파리 도심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 IS가 범행을 자초하고 나서면서 프랑스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이곳 시간 어젯밤 9시 20분쯤 파리 최고의 관광명소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범인이 길가에 세워진 경찰차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에 맞은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과 관광객 1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달아나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Il était caché derrière le camion et tirait sur la police en fait. Vous avez vu, je crois qu'il a touché un policier. Ça veut dire que dès qu'il a touché le policier, il a ouvert la porte, il s'est écroulé, je crois. 테러 발생 4시간이 지난 새벽 시간인데도 지금 현재 샹젤리제 8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테러 조직 IS는 선전 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범인의 이름까지 알리며 IS 조직원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무엇보다 대선 마지막 TV 토론이 방송되는 도중 발생해 충격이 더 컸습니다. L'attaque s'est produite sur les Champs-Élysées contre des policiers. L'un d'entre eux a été tué. Il y avait 2 agresseurs, semble-t-il. 일부 후보들은 안전을 우려해 유세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Contre le totalitarisme islamiste, contre ceux qui commanditent ces attentats, contre ceux qui sont à l'origine de la montée de cette intolérance, de cet intégrisme. C'est fini le laxisme. C'est fini la naïveté. On ne peut pas laisser à nos enfants un pays impuissant. 4명의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막판 변수로 등장하면서 프랑스 대선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관심인데 각 후보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부동산과 관련 없는 국민이 거의 없는 탓에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공약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찬성인 입장이지만 그 상승폭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그런 공약이면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힌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재산세나 보유세 같은 그런 부분, 저는 다양한 세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여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엔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나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보유세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거복지 등 관련된 여러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재정이 부족한 만큼 증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유세 인상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세에 미칠 불확실성이 너무 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전략적 차원에서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강 기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이렇게 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서민 주거 방안 같은 복지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이 재원 마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국내 총생산 GDP에서 보유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0.79%입니다. OECD 국가 평균치인 1.09%보다 낮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보유세를 올릴 여력이 된다는 이런 통계치를 바탕으로 보유세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는 후보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세금 올린다는데 반가워할 유권자들이 없겠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보유세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경기도 불경기인데 지금 보유세 인상 공약을 강력히 주장하면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보수층의 표심을 얻기 어렵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심스럽겠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대출 규제라든지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런 문제도 관심사인데 후보들 입장이 어떻습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집장만 하는데 어려움 겪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강화하자는 쪽이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보류, 유승민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전세나 월세 상승률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승제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가 다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SBS가 미세먼지 관련 국내 최대 학회인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연속기획 공기는 생명이다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정구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이 10대 정책 과제의 내용이 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0대 과제는 크게 우선 최우선 과제와 배출량 관리 그리고 관리체계 개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최우선 과제는 먼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느슨한 대기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까지 바로 올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에너지, 기후 문제와 같이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근원지인 중국과의 협력 강화도 최우선 과제로 뽑혔습니다. 대기환경 학회장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황산 가스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고. 네, 그래서 배출량 관리 과제로는 미세먼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자동차, 공장, 공사장 같은 곳에 관리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방안이 담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지금 에너지 문제와 함께 풀려면 지금 정부 체제에서 환경부나 산업부 이런 특정 부처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위 기구인 위원회 같은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게 사실 환경부,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과의 그 정책 협력도 필요하다면은 결국 또 외교부도 나서야 될 거고 굉장히 그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도 이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한 후보 측들의 생각을 받아서 다음 주에 있을 미세먼지 공약 검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꼭 아주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휴면 계좌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돈이 여전히 많아서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데 은행 창구는 물론이고 모바일로도 휴면 계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회사원 이모 씨는 지난 2월 휴면 계좌 조회 서비스를 통해 1,100만 원이 든 휴면 계좌를 찾았습니다. 기러기 아빠 시절 자녀 유학 때문에 만들었던 걸 6년간 잊고 지냈던 겁니다. 안 쓰던 계좌에다 돈을 넣어놓다 보니까 이제 일상에 바빠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재작년 6월 정부가 휴면 금융 재산 대책을 내놓은 뒤 지금까지 642만 명이 1조 2,450억 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의 휴면 계좌엔 아직도 1조 4천억 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일상생활이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찾아봐야지 하면서도 잊게 됐던 것 같아요. 노인들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조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은행 휴면 계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을 위해 모든 은행 창구에서도 휴면 계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휴면 계좌 주인의 현재 거주지를 찾아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스마트폰, 잠시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주는 착한 IT 기술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 2급인 김찬홍 씨. 스마트폰의 읽어주기 기능을 이용해 문자나 SNS를 사용하는데 가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뭐 만기일이 언제다. 그럼 뭐 제출을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니까 그런 쪽이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런 불편함을 덜어줄 장애인 전용 IT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에는 시계 화면에 점자판이 장착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하면 점자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오늘 전시 잘해봐요. 보내주셨습니다. 읽고 싶을 때 읽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게끔 그 선택권 자체가 넓어지는 게 큰 의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자책을 손으로 읽도록 점자로 바꿔주는 점자 리더기와 태블릿 PC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될 전망입니다. 다른 도우미의 도움이 없이 혼자만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등록된 시각장애인만 25만 명 정도. 저시력자와 생맹, 색약자 등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런 착한 IT 기술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이번엔 하늘을 나는 꿈의 자동차를 실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험 비행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2059년 미래 도시를 그린 영화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하늘로 올라 자유자재로 날아다닙니다. 이런 꿈이 현실에 좀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동차 박람회에도 출품된 겁니다. 경비행기나 헬리콥터와 비슷한 형태인데 곤충처럼 접히는 날개가 달린 게 다릅니다. 도로를 달리다가도 필요하면 이 날개를 펴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날개를 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 도로에선 최고 시속 160km, 하늘에선 시속 750km의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약 접수에 들어간 제조사들은 내년 초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ou can really enjoy the speed. Was an advantage that as a plane, you can really then travel much faster compared to the car. 그러나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격이 3억 6천만 원에서 최대 17억 원으로 비싼 데다 비행 조종 면허도 별도로 따야 합니다. 긴 활주로가 있어야 이착륙할 수 있는 것도 단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프로펠러를 장착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도 개발하고 있어 교통체증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기아가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역대 최고 수준의 막강 선발 투수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올 시즌 기아 선발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은 2.28. 지난해 이 부문 1위 두산 니퍼트의 2.98보다 훨씬 낮고 1985년 롯데 선발진이 세운 역대 최저인 2.60보다도 낮은 엄청난 기록입니다. 기존 원투펀치 헥터와 양현종이 지난해보다 더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고 새 외국인 투수 팻 딘과 상무에서 돌아온 신예 임기현까지 호투를 거듭하며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했습니다. 볼넷 주고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공격적으로 좀 많이 던지다 보니까 이제 투수도 적고 길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K에서 트레이드되어온 포수 김민식도 투수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 포수들의 도루 저지율은 10개 구단 중에 가장 낮은 23%에 불과했는데 총알 송구로 소문난 김민식이 마스크를 쓴 뒤로는 41%로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투수들이 주자들에게 신경을 덜 쓰고 타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기아는 선발 팻 딘의 7이닝 3실점 호투 속에 LG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매직 히포로 불리면서 파워포워드로 명성을 날렸던 현주엽 씨가 프로농구 LG의 새 감독이 됐습니다. 현주엽 신임 감독은 덩크슛으로 백보드를 부술 정도의 힘에 정교한 기술까지 겸비했던 선수였습니다. 2009년 LG에서 은퇴한 뒤 해설가로 활동하다가 코치 경험 없이 곧바로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선수 시절에 끼지 못했던 우승 반지를 끼기 위해서 LG 구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내일부터 세계 선수권에 나섭니다. 사상 첫 1부 리그 진출이란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김영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HL 스타 출신 백지성 감독 부임 이후 대표팀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2015년 3부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엔 2부 리그 3위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2위 안에 진입해 최정상급 팀의 무대인 1부 리그, 즉 탑 디비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득점 1위 스위프트와 3위 김기성을 앞세운 대표팀은 카자흐스탄과 오스트리아 등 세계 10위권 강호들을 상대로 한 발 더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What you'll see is we'll work extremely hard. Wear our Korean jerseys with pride and represent Korea with so much pride and honor. 평창올림픽 전초전을 앞두고 대표팀은 크고 작은 부상에도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수비수 이동구는 일주일 전 소속팀 경기 도중 뇌진탕까지 당하고도 출전을 강행할 정도로 투혼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대표팀 언제 가는 거냐고 무의식 중에 제가 물어봤대요. 대표팀의 열망이나 그런 게 좀 강해서 그게 무의식 중에 물어보지 않았나. 대표팀은 내일 밤 폴란드와 1차전을 시작으로 새 역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끝으로 국내 여자 골프에서는 배선우 선수의 멋진 버디 퍼트 준비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휘어져서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 모처럼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직은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중서부 지방의 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하지만 이 황사가 빠져나가면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남부와 영남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영남 지방은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초반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60년대 산화제한 표어입니다. 오늘 아이가 미래다 시리즈 첫 편을 보셨죠? 덮어놓고 낳는 걸 탓하던 시대나 안 낳는 걸 탓하는 지금이나 더 억울한 쪽은 여성입니다. 저출생 해결 정책은 돈 주는 방법과 마음 북돋는 방법이 있는데 돈 정책은 60점이고 마음 정책은 빵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